지금 다들 알다시피 전 세계가 무너졌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모두가 망할 거라 말했어요. 특히 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 주식시장 곧 무너진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유일하게 한 국가만 정반대예요. 저도 매일 아침마다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데 신기했어요. 마침 이 사연을 읽고 엄청 놀랬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안녕하세요, 시아예요. 오늘은 지금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사연이라 빨리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월가에서만 20년을 일해온 투자 애널리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만 20년 넘게 투자 분석 일을 해왔어요.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도 살려봤고 어느 중동 왕자의 자산을 굴려 수십억을 벌어준 적도 있었죠. 그래서 어느 회의석상에 앉아도 누구보다 확신에 찬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그 회의실에서 제가 했던 말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대대적인 관세를 매기겠다는 발표가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죠. 우리 회사는 긴급 투자 전략 회의를 열었어요. 그날 회의실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임직원이 몰렸고 공기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전략만 제시하면 단 며칠 만에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이번 관세는 아시아 경제의 심장에 직격탄이 될 겁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제임스였어요. 그는 회사 내에서 중국 쪽 네트워크가 가장 넓은 인물로 차이나 에너지 종목만으로 수십 개의 리포트를 낸 사람이죠. 그는 단언하듯 말했어요. 한국 끝났어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관세 맞으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회의실에는 여기저기서 동조하는 끄덕임이 일어났어요. 이번 기회에 중국과 한국이 꺾이면 미국 기업들이 다시 판을 잡을 수 있어. 누군가는 그렇게 속삭였고 또 누군가는 한국의 기술력을 조롱했어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한국이 진짜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그건 일본 기술 베낀 거야. 그 말에 다들 피식 웃었고 저 역시 솔직히 부정하진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았거든요. 그건 단지 경제적인 판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도 한몫했죠.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 한인 교수님 한 분에게 기말 프로젝트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프로젝트는 제가 밤을 새며 준비한 발표였고 당시엔 교수의 채점 기준이 불공정하다고 느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한국인들은 뭔가 배타적이고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생겼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젊은 시절 한반도에서 친구들을 잃고 돌아와선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우리가 땀 흘려 도와준 그 나라는 결국 아직도 미국 등에 기대고 있잖아. 발전이 없어. 그 말이 제 마음속 어딘가에 박혀 있었는지 몰라요. 그날 회의실 한켠에는 조용히 앉아있는 신입 직원이 하나 있었어요. 한상우라는 이름이었는데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번에 전략 분석팀에 합류한 신입 애널리스트였죠. 사람들은 그에게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어차피 신입이고 자료나 정리하라고 뽑은 친구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즈음 갑자기 상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실례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고 저는 속으로 신입이 뭘 아는 척 하네 하고 비웃었어요. 지금 상황이 겉보기엔 한국에 굉장히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뭔데요? 제임스가 말을 끊으며 비웃듯 말했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뭐라고요? 회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킥킥 웃었어요. 이봐 신입 그런 건 나중에 점심시간에 얘기해. 지금은 전문가들 회의 중이야. 그때 제 입에서도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맞아요. 지금은 감정보다 수치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신입은 자료 뒷정리나 잘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상우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네, 하지만 진실은 곧 드러날 겁니다. 그 말은 작게 들렸지만 어쩐지 이상하게 마음속에 박히더군요. 그리고 그 순간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회의실이 마무리되려는 시점이었어요. 이미 분위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듯했죠. 한국은 곧 무너진다. 동남아 전체가 무너질 거다. 우리의 돈은 미국 내 인프라 기업에 몰아야 한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조용히 앉아있던 상우가 갑자기 다시 입을 열었어요.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제임스가 피곤하다는 듯 눈을 흘기며 말했죠. 또 뭔데 한국은 괜찮다고 말하려는 거야? 상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관세 충격은 클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위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면역력? 푹,
지금 한국이 바이러스냐? 제임스가 코웃음을 쳤어요. 기술적으로도 방어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에는 그 순간 톰이 상우를 멈췄어요. 자네가 반도체를 뭘 안다고 그래? 삼성이니 뭐니 그 회사들 미국 기술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우리가 특허 내준 거로 지금까지 굴러가는 거야. 그거 자네 모르나. 회의실이 웃음으로 뒤덮였고 한 여직원은 소리를 죽여 말했죠. 진짜 뼛속까지 한국인이네. 쯧쯧. 혼자만 한국 걱정이야.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손을 가볍게 쥐고 있었고 그 눈빛이 전 이상하게 잊히지 않았어요. 처음엔 억울함인 줄 알았는데 그건 확신이었어요. 자신 있다는 눈빛. 하지만 그 눈빛은 곧 조롱에 짓눌렸죠. 푹, 자네 미국 시민 아니야? 크크, 톰이 비꼬듯 말했어요. 그럼 미국부터 걱정하지 뭘 그렇게 한국에 애국심이 많아. 상우는 조용히 단호하게 말했어요. 애국심이 아니라 분석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싸늘해졌어요. 누군가는 목을 가다듬었고 누군가는 종이를 일부러 소리나게 정리했죠.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 회의 결과는 반영하죠. 우리는 한국 시장의 리스크를 최상 등급으로 분류하고 즉각 철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회의는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뿌려진 말 한마디, 시선 하나, 비웃음 하나,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대가로 돌아올지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는 실제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관세 발표 직후엔 말뿐인 쇼일 거야라는 시선도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시장은 점점 진심으로 반응했어요.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5% 급락했고 유럽은 파운드와 급락과 함께 에너지 시장이 흔들렸죠. 특히 중국은 충격이 더 심했어요. 관세 직격탄을 맞은 전자제품과 의류 분야에서 대형 업체들이 줄줄이 거래 중단되었고 상하이 지수는 개장 10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어요. 그래프 화면엔 시뻘건 선이 수직으로 쾅 하고 떨어졌고 그 아래엔 깜빡이는 붉은 숫자들만 가득했어요.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8.2%, 마이너스 11.3%. 마치 폭탄이 연달아 터지는 것 같았죠. 야, 다 빼! 지금 바로 다 빼! 우리 사무실엔 고성과 전화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모니터를 치고 누군가는 회의실 벽을 두드렸죠. 이건 금융위기야. 뭐라 더 심해. 으악! 그 말에 모두 숨을 죽였어요. 사무실 스크린에선 실시간 지수가 계속 붉은색으로 깜빡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수십억씩 날리고 있다는 게 화면의 숫자로 보였어요. 그래프는 멈추지 않고 마치 계단처럼 뚝뚝뚝 계속 떨어지고 있었죠. 그날 오전 9시 48분 긴급 전략 점검 회의가 다시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앉은 얼굴들 표정이 다 달라져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유롭고 비웃는 듯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초조하고 불안에 떨고 있었죠. 톰 대표가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모두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실 최소화입니다. 이 회의는 생존을 위한 회의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제임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린 트럼프 카드에 베팅했어요. 이게 미국의 제도약이라며 어떻게 지금 와서 이렇게 됐죠? 리사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죠. 우리가 틀렸다는 거야, 제임스. 당신이 그렇게 신뢰했던 중국 시장부터 무너지고 있잖아. 그래도 한국은 더 위험해. 수출 비중이 70% 가까운 나라야. 지금도 환율 요동치고 금리 문제로 부동산 시장 곧 터질 거야.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내 머릿속엔 이미 세계 지도를 따라 주가 그래프가 붕괴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낙폭은 유럽을 지나 아시아로 번지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도 있었죠. 아니, 있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때 회의 자료를 정리하던 상우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한국 시장이 좀 이상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죠. 이상하다니. 지금 다 폭락 중인데 한국만 안 빠지고 있다고요. 상우는 노트북 화면을 공유했어요. 거기엔 코스피 지수가 표시된 그래프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0.2% 수준에서 버티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 그래프가 기역자로 꺾이는 사이 한국 그래프만은 약간 기울어진 채 멈춰 있었어요. 아슬아슬한 균형 같았지만 확실히 붕괴는 아니었죠. 지금 장 초반인데도 상승 종목 비중이 4.1%입니다. 외국인 순매수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요.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그건 한국 시장 반응이 느린 거야. 작고 무능한 나라여서 곧 따라 무너질 거라고 중국 네트워크를 가진 제임스도 강하게 말했어요. 지금 환율이 변동하고 수출길이 막히는데 그 나라가 뭘 버틸 수 있겠어. 아마도 정부가 개입했겠죠.
환율 방어에 무리하게 개입한 걸 거야. 그건 오래 못 가요. 리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톰 대표가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한국은 예전에 IMF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그때도 무너지지 않았어. 모두가 조용해졌어요. 톰은 천천히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어요. 난 그 나라 뭔가 이상해. 한 번도 제대로 쓰러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임스가 피식 웃으며 반응했어요. 푹, 그건 그냥 조용히 무너져서 우리가 못 본 거겠죠. 미국이 뒤에서 지지해주니까 살아남은 거고. 상우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 말에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어요. 그래요. 그럼 한국이 자력으로 살아남았다는 겁니까? 아이고 대단하네. 그럼 미국 없이도 반도체 만들 수 있었겠네. 회의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나왔고 누군가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진짜로 애국심 하나로 버티는 민족이네. 한국인은 자기 나라를 너무 믿어도 문제라니까.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 거야. 쟤는 미국 이름으로 살면서 한국만 걱정하네. 코미디야 진짜.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끝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끝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한국이 가장 빠르게 구조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리사가 물었어요. 그럼 한국에 베팅하자고? 고객 돈을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거야? 상우는 아주 잠시 망설이다가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네, 단기 변동성이 크더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구조적 대응이 빠른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 말에 제임스가 거의 소리를 질렀어요. 미쳤네. 이거 지금 회사가 박살나게 생겼는데 그딴 말이 나와. 신입이면 신입답게 굴어. 톰이 손바닥을 탁 쳤어요. 그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야. 전략 다시 짜. 3시간 내에 새 포트폴리오 제출해. 회의실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다들 나가면서 누군가는 지나가며 상우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데이터 좋아하시네.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거든. 착각하지 마. 그 말이 지나가는 순간 제 눈에 들어온 모니터 속 코스피 지수는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플러스 전환됐어요. 그래프의 마지막 선이 살짝 위를 향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분위기는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어요. 사람들은 아무 말도 없이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 눈빛엔 명확한 2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죠. 혼란과 불신. 3시간 후 각 팀에서 다시 모인 전략 보고서엔 한국 시장에 대한 의견이 완전히 갈렸어요. 제임스와 그 팀은 즉각적 철수를 주장했고 리사와 일부는 소폭 유지 전략을 제안했죠. 그리고 상우는 단 한 줄로 정리했어요. 한국은 회피할 리스크가 아니라 선점해야 할 기회입니다. 그 말이 회의실 모니터에 크게 떠오르는 순간 제임스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야, 진짜 끝까지 미쳤구나.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데 신입 하나만 의기양양하네. 리사도 피곤한 듯 말했어요. 상우 씨, 진심으로 한국이 이 위기를 이긴다고 믿어요? 상우는 조용히 말했죠. 믿는 게 아니라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 말에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맞다는 강한 확신만 있었죠. 그게 더 이상했어요. 어떻게 신입이 저런 확신을 가질 수 있지? 그때 고객 대응 부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대표실에서 급하게 회의로 연결시켰죠. 지금 고객불만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연합 VIP 고객들이 25억 이상 손실을 봤다고. 톰 대표가 이를 악물었어요. 리스크팀 분석은 뭐라고 하지? 예상 손실 48억 돌파. 아직 장 마감도 안 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고 누군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 지금 누가 시장을 오판한 거야? 누가 이딴 전략 통과시킨 거야? 제임스는 갑자기 리사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처음에 중국 유지하자고 했던 건 너잖아. 뭐, 그땐 네가 먼저 친중 흐름 유지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한국은 네가 빼자고 했잖아. 지금 그 한국만 살아남고 있는데. 그 순간 정적이 흐르며 사람들의 눈이 상우에게 향했어요. 그래, 이 자식이 한국 밀자고 했지? 데이터 어쩌고 하면서 혼자 멋있어 보이려고. 책임지라 그래. 상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노트북만 바라봤죠. 그때 톰 대표가 말했어요. 지금 그런 말싸움이 무슨 의미야? 고객 자산이 반토막이야. 지금 상황 이해 못해? 회의실 공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리사는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제임스는 책상을 세게 치며 말했어요. 그래도 나는 미국 기업만 유지하자고 했어. 이 손실은 누구 책임이야? 그 말에 모두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 누구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죠. 다들 서로를 쳐다보며 네가 했잖아. 나는 아니야만 반복했어요. 그때 톰 대표가 손으로 이마를 짚고 말했어요. 이 정도면 전략 실패가 아니라
조직 붕괴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어요. 진짜로 우리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VIP 고객들은 해지 요청서를 보내고 있었고, 언론에도 월가 대표 투자사, 관세 쇼크에 무너져라는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죠. 그 순간 엘리자베스, 즉, 저 역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틀렸다고?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심장이 두근거리며 뱉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20년 동안 수천 건의 분석을 했고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은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신입 한 명이 주장한 단 한 줄의 문장만이 현실과 일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회피할 리스크가 아니라 선점해야 할 기회입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봤어요. 코스피는 상승해 있었고 그 오른쪽에 외국인 순매 수량이 급증하고 있었어요. 상우는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아주 조용히 그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한 명, 상우만이 자신의 분석을 증명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처음으로 혹시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이 젊은 친구가 정답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 미국 시장에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존처럼 미국 유럽 중심의 안정형 포트폴리오로 복귀할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흐름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라는 단어가 월가 내부에서 연일 언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CNBC,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금융 방송과 기사에서 코리아라는 키워드가 기회국가, 위기 대응 모델국, 기술 자립 선도국 같은 수식어와 함께 붙기 시작했죠. 그리고 저는 그때 진심으로 혼란스러워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짜증이 났어요. 왜 모두가 갑자기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무너질 나라라고 위험한 투자처라고 생각했던 나라였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던 나라였는데 제 책상 위에 있는 신문 한 장, 누군가 흘리고 간 리서치 리포트, 전부에 코리아가 써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야, 한국 ETF 올라간다던데 삼성전자 다시 봐야 하는 거 아냐?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말들 하나하나가 제 귀에 뾰족한 바늘처럼 꽂혔어요. 그래서 결국 저도 모르게 조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말이죠. 어디 한번 보자.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첫 페이지에서부터 제가 모르는 상황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이 없으면 AI 반도체 시장이 불가능하다. 삼성과 SK연합, 엔비디아 독점 대응 전략 성공, 북미 관세 회피용, 생산라인 구축, 선도국 코리아, AI 기반 전자동 투자 보조 시스템, 한국 개인 투자자 직접 설계, 이건 제가 알고 있던 작은 아시아 국가 수준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보고서에선 한국의 정부와 민간이 어떤 식으로 손을 맞잡고 움직였는지, 각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시나리오를 설계했는지, 심지어 위기 발표 전날 이미 긴급 공지를 돌려 리스크를 분산시켰다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전율이 돌았어요. 이건 한두 기업이 잘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전략을 가진 유기체처럼 움직였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덮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나라가 아니야. 내 안에서 처음으로 어떤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진짜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자료를 보면 볼수록 한국은 단순히 잘 버텼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대만이 반도체 좀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은요? 설계, 생산, 테스트, 소재까지 진짜 전부 다 자기네 나라 안에서 만든다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라는 AI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를 글로벌 점유율 80%를 쥐고 있다니까요. 그 정도면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줄 서야 돼요. 실제로 엔비디아가 한국한테 우리한테 좀 꼭 공급해달라고 요청서까지 넣었다는 거 진짜 소름 아니에요? 배터리도 대박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2세 회사가 미국 관세 터지기 전에 이미 미국에 공장 만들어 놓고 있던 거예요. 그것도 그냥 공장 아니고 관세 피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한 북미라인, 이건 거의 미래를 예측한 수준이었어요. 게다가 신기술은 또 어떻고요? 삼성 SDI가 만든 2025년형 고체 배터리, 불날 확률 90% 감소에 충전은 2배 빠르고 수명은 17배나 더 간대요. 전기차 만드는 미국 기업들이 한국 없으면 큰일 나게 생겼다는 얘기 이제야 실감됐어요. 유명한 블룸버그 리포트에선
한국 배터리는 이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전략 자산입니다. 이라고 했죠. 삼성 SDS, CJ 대한통운 이런 데는 AI로 물류를 실시간 추적하고 분석한대요. 그러니까 배달, 창고, 운송. 이 모든 걸 사람 손보다 빠르게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정부가 위기다 하면 기업, 시민까지 바로 움직여요. 말로만 위기 대응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이 작동되는 나라였던 거예요. 독일 산업연구소 평가는 한국은 정부가 움직이면 국민이 따라가는 유일한 나라다고 했어요. 산업연구소 평가 이건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나라 전체가 유기체처럼 반응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 제가 제일 충격받은 부분인데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 정보 수집력, 판단력, 실행력 전문가급이에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월가보다 빨라요. 뉴스, 네이버에서 실시간 뜨는 속도로 분석하고 앱으로 실시간 시세 파악하고 포털 커뮤니티에서 토론하고 심지어 AI 기반 툴까지 직접 만들어서 돌려요. 그걸 개인이 해요. 증권사 직원이 아니라 유명한 미국 펀드 매니저가 말하길 실제로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와 개인 투자자 협업 시스템을 만든 나라더라고요. 이건 그냥 투자자가 아니고 움직이는 하나의 시장 그 자체다. 그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됐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잘하고 있다 수준이 아니구나. 이 나라는 이미 앞서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전 이해했어요. 왜 상우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 왜 수치 하나하나를 자신 있게 말했는지. 그건 그가 믿은 게 예측이 아니라 이미 준비되어 있던 결과였기 때문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속이 답답해졌어요. 왜 모두가 거기만 바라보는지 이해가 안 됐고 그 열광이 일시적인 착각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나라를 검색하는 제 손가락이 멈추질 않아요. 유튜브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검색해서 보기 시작했고 한국 투자 관련 보고서는 출근하자마자 자동으로 챙기고 있어요.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제 루틴이 되어버렸어요. 회의실에서도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우는 이제 말 안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인물이 됐고 그를 향한 조롱이나 의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우 씨, 혹시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런 경우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그쪽 관점이 궁금하네요. 그를 중심으로 모든 대화가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회의 끝난 후에 제가 상우를 따로 불렀어요. 그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그가 왜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는지 묻고 싶었거든요. 상우 씨, 네, 그동안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요. 그는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 안의 편견으로 판단해왔던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보통의 시선일 수도 있죠. 근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어요. 한국은 위기를 견디는 나라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늘 위기였고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준비했죠. 그래도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던 건 정말 놀라웠어요. 전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엘리자베스님, 전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적어도 스스로 무너져 본 경험이 많은 나라라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나라예요. 그 말이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깨졌어요. 20년 넘게 투자 시장에서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세상을 봐왔던 제 시선이 처음으로 철학과 의지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강한 나라가 아니라 단단한 나라였어요. 부서져도 다시 붙는 유리처럼, 넘어져도 다시 서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 중심엔 조용히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 상우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그 건물 유리창 밖을 바라봤어요. 거긴 뉴욕의 도심이었지만 제 머릿속엔 온통 한국의 이미지로 가득했어요. 분주한 지하철, 규칙적인 신호 체계,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 한글 간판이 줄지어선 거리,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걷는 사람들.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그 나라를 몰랐던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구나. 그날 이후 전 한국을 분석하는 걸 멈췄어요. 이젠 더 이상 자료로 파고들 이유가 없었어요. 이 나라의 진짜 힘은 숫자나 기술뿐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하루는 상우와 늦게까지 남아 마감 전 회의를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컴퓨터 앞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던 그에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요. 상우 씨,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왜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왜 그렇게 계획적이에요? 그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봤기 때문이에요. 그 한마디에 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상 세대들은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있고 전쟁을 겪은 부모 세대는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는 그 과정을 지켜봤죠. 그럼 그 기억들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엄청나게요.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기 위해가 아니라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움직여요. 그게 한국 사람들이 가진 본능 같은 거예요. 저는 숨을 삼켰어요. 그 말이 가슴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잘난 척하지 않아요. 늘 준비해요. 언제 어디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동시에 무너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가도 알고 있어요. 상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에겐 늘 다음 수가 있어야 해요.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다음 수요? 네, 예를 들어 누가 우리 물류망을 막으면 우린 다른 길을 알아둬요. 누가 반도체를 봉쇄하면 우린 자체 설계를 준비하죠. 누가 가짜 뉴스를 뿌리면 우린 진짜 데이터를 들이밀어요. 그는 말하면서도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자랑도 강요도 과시도 없었어요. 그저 그게 당연한 거다는 듯 조용히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게 한국이구나 싶었어요. 이 나라는 싸움을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지지 않는 법을 아는 나라였어요. 버티는 법, 돌파하는 법, 돌아가는 법, 그리고 끝까지 해내는 법을 아는 사람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뉴욕의 하늘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엔 한국의 도시 풍경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빛나는 간판, 달리는 지하철, 불 켜진 사무실 창들, 야근하는 사람들, 학생들, 배달 오토바이, 공사장 불빛 그 모든 게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나라는 살아있구나.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생명력이구나. 그리고 그 생명력의 중심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 안에 철학이 있는 거였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전 한국이란 나라를 의심했어요. 작고 멀고 특별할 것 없는 국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그 이름 앞에 고개가 숙여져요. 전 이제 매일 아침 한국 시장 보고서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제 고객 포트폴리오에서도 한국 관련 종목이 중심이 되었어요. 한국을 이해하니 세계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저희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에서 위기 대응 성공 사례를 발표하라고 하면 가장 먼저 소개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IMF도 세계은행도 EU 재무장관들도 한국의 대응 속도, 기술, 민간의식을 경이롭다고 표현했어요. 심지어 유럽의 재정위기 워크숍에서 한국의 위기 시뮬레이션 구조가 강의 자료로 채택됐다는 거 아시나요?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지만 답이 있는 나라. 석유도 천연가스도 없어요. 금도 없고 광물도 없어요. 그런데도 한국은 AI, 반도체, 배터리, 의학, 에너지, 문화 전 세계 중심에 서 있어요. 왜냐면 이 나라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고 그 시스템을 믿고 함께 가는 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HBM 메모리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고체 배터리 안정성 세계 1위, AI 기반 물류 추적 속도 세계 1위, OECD 내 국민 모바일 금융 활용률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자립도 세계 2위, 글로벌 문화 콘텐츠 수출 증가율 세계 1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 전문가 수 역대 최다 기록 경신 중입니다. 기술보다 더 강한 건 정신입니다. 전 지금도 기억나요. 상우가 조용히 말하던 그 한마디 한국은 한번 무너져본 나라라서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말은 그저 한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 세대를, 한 민족을, 하나의 생명체를 설명하는 말이었어요. 한국은 단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묵묵히 다음 위기를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보다 먼저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한마디는 이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이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지금 한국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이 젊은 시절 흘린 땀과 당신이 견뎌온 시간과 당신이 끝까지 지켜낸 그 정신 때문입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오고 있고
배우고 있고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엔 당신이 있습니다. 네,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엘리자베스 고마워요. 덕분에 저도 감동받았어요. 세계가 혼란스럽지만 강한 나라의 우리는 오늘도 웃으며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보아요. 다음 시간에도 찾아올게요. 제 외국인 친구들의 사연을 계속 듣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이 사랑입니다. 히히.